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수정 설명 좀 해드릴게요. 거기 저희 포이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설명했는데 요게 이제 그 1차 폴란드 분할 때 서포에센 했던 게 맞아요.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보니까 일단 여기가 브랜덴부르크 이제 선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서프위센, 그 다음에 그쪽 동쪽이 동프레이션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30년 전쟁 이후에 획득한 게 이제 서프위센 지역이 아니라 이 동프레이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때 동프레이션 지역을 획득하고 그때 획득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획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동프레이션 지역이 예전부터 폴란드에 소속돼 있었어요. 폴란드 왕의 봉신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폴란드가 반대를 했던 거야, 이 지역을. 그런데 이제 브랜덴부르크 선제호가 제안을 해서 이 동프레센의 이제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처럼 두 개 왕을 하겠다. 여기 이제 동프레센 그 공작하고 자기가 브랜덴부르크 선제호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두 개 지역을 동시에 가지겠다. 그래서 너한테 폴란드에게 뭐냐면 봉신을 맹세하겠다. 포이센 공작으로서 이렇게 해갖고 제안을 해갖고 이제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브랜덴부르크와 동포이센 해갖고 연합 공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포이센 왕이라고 칭했다고 했잖아요. 위틀레트 조약 때. 그게 뭐냐면 요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할 목적으로 해서 브랜덴부르크 선제호 대신에 포이센 왕이라고 함으로써 요쪽 자기 영토에 밖에 있던 그 일종의 동프리스 지역을 자기 영역이라는 걸 좀 확실하기 위해서 그게 칭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동프리스과 브랜덴부르크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통합이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냐면 요 지역에 이제 이 동프리스 지역하고 브랜덴부르크 지역이 좀 분리돼 있으니까 요 분리된 지역이 이제 이쪽에 서프리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포멜리안 지역이 있어요. 포멜리안 지역. 그래서 이 포멜리안 지역을 둘러싸고 폴란드하고 스웨덴하고 갈등을 빚게 되거든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쟁 동안 이 포멜리안 지역에 이제 그 많은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됐어요. 동부와 서부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그 땅들을 둘러싸고 이제 스웨덴하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 일부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서프루센 지역을 이제 폴란드 분할할 때 요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동프레센하고 브랜덴부르크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센 지역을 장악하고 그 전에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협정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양보받았던 호미네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본토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좀 수정해 들어가세요. 저도 헷갈렸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차 폴란드 분할 때는 서프리센을 획득했다. 근데 문제는 이 서프리센 지역은 동프리센 지역 같은 경우는 독일인이 많았어요. 투도 기사단이 이제 개척한 지역이었고 서프리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끝날 때 이제는 그 지역이 폴란드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지구가 이 서프리센 지역이 폴란드 지역이 많았던 거야. 다만 그 동프리센과 그 뭐냐면 그 독일 본토와 연결된 요 단진이 있죠. 단진이 많은 독일인이 많았고요.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폴란드 하강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 그 예전 서프웨센 지역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보죠. 오스트리아. 자, 오스트리아는 실레지아를 상실했으나 여전히 중부 유럽의 강대국이었다. 아니, 오스트리아 했죠, 여기. 예. 저희 러시아를 이제 볼게요. 자, 러시아는 예전부터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족의 직접적인 영역이었던 키차크 왕국 지역과 그 다음에 뉴스라고 해서 그 여러 제국들을 간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2반 3세 때 몽골족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난 후에 2반 4세에 이르러서 근대 러시아 사회와 국가의 기본 구조의 틀을 잡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짜르 지배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됐죠. 이반 사세는 황제권을 강화를 위해서 악명 높은 비밀 경찰을 창설해서 그 당시 황제의 반항을 귀족들 철저하게 이제 탄압을 했고, 그리고 군사적 봉사를 제공하는 충실한 신하들에게 토지를 주어서 신혼 귀족층을 키워나갔다. 이와 동시에 새로이 획득한 강대한 지역으로의 농민 동왕을 막기 위해서 농민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농노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엘베강 동쪽 지역의 도시와 시민계획 몰락함과 달리 러시아의 도시가 곡물과 모피 등 교육시장에 활기를 띠고 토착상인 활동도 활발해졌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모피가 상당히 잘 나갔어요. 모피. 그래서 이 모피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출했다고 했죠? 이 시베리아까지 진출했다고 했죠? 근데 이반 사세의 제2계승에 혼란이 생기면서 시구 귀족 간의 갈등과 농민들의 반항 등으로 한때 질서가 문란했고, 이반 사세 왕비겠죠. 외척계 보였던 노마르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안 나왔죠. 여기 잠시 폴란드가 그 러시아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러시아를 지배한 약간 그 점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 이미지가 상당히 뭐냐면 약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17세기까지 18세기까지 이후부터 얘기고 17세기까지 폴란드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 연합왕국 있었고 주변에 강국이었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안정을 찾고 이때 노마르프 왕조가 성립되죠. 그래서 신은 귀족세력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농노제가 강화되고 자연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몰락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동강과 불가강 유역에 스타칼 라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진압됐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17세기 통해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서 강대국을 성장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국민의 대다수가 문맹이었고 그 당시 아시아적 성격이 강한 후진 지역으로서 유럽 세계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별개 세계로 성장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유럽 상인들의 왕래가 있었으나 유럽과의 직접적인 거래의 문호는 그 백해 아드란 게르리스크 뿐이었고 정치적으로 스웨덴과 폴란드가 러시아의 유럽으로 진출 왕각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 이러한 러시아가 유럽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은 포트로 대제부터다. 포트 전황제였던 페트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예부터 이제 대제 위에였던 제임스키 소브로에서 전황제의 알렉사의 두 번째 왕비의 소생이었던 그 포트로 황제를 이제 선출했는데 포트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이복 누이였던 소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소피아가 자신의 그 친위대였던 스트레치의 지지를 받아서 섭정으로서 실컷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소피아는 스트레치의 방족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녀원에 유폐되었고 포트가 실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원래 포트는 이제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그 이봉의 소피아가 거의 정권을 휘둘렸고 그래서 소피아는 이제 그 포트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나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자기 친위세를 조직한 다음에 그 당시 소피아를 이제 뭐냐면 수녀를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이제 뭐냐면 통제를 하고 해체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젊은 포트는 칠척의 어떤 장신이었고요. 총명하고 호기심이 완성했으나 야생적이었다. 그는 전쟁 놀이를 즐겼고 특히 배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졌고요. 형식적인 걸 싫어하고 궁정이나 교회 의식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신정 초기에는 포트는 전쟁 솜씨를 시험하기 위해서 트로크하고 싸웠어. 근데 트로크하고 싸웠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승리를 했지만 나중에는 패하게 돼요.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트로크를 뭐냐면 이길 만큼 국력이 강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뭔가 그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뒤에 잠시 포트로가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유럽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왕한테 그 뭐냐면 그 조언을 듣게 는 거죠. 오스만 트로크를 치느니 어딜 쳐라? 스웨덴을 쳐라. 그래서 결국에 스웨덴을 대상으로 국방정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쟁 당하는 동안 그 당시 소피아의 그 뭐냐면 지지자였던 그 친위부대였던 스트로이치가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스트로이치를 이제 해산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유화를 통해서 러시아의 근대화를 착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활과 풍습의 서유도를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신하대 긴 수염을 깎게 하고 동양식 긴 유복에 서양식 옷을 바뀌게 하고요. 기부인에게 가슴에 패인 옷을 입고 무대에 출석하여 술을 마시게 했다. 또 젊은 러시아인에게 유럽에 유학을 보내고 유럽인들 초빙하게 했다. 그래서 유럽 문화와 특히 기술의 도입을 심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각종 학교를 세워 유럽식 교육을 보급에 심었고 사망 직전에 학술원을 설립하였다. 자, 포트는 이러한 급격한 서유도파는 보수파의 어떤 불만을 사게 되었으나 그는 이들의 음모를 철저히 응징했으며 수도자를 포함한 교회 관계인들 쭉 보고 개혁에 반대하는 걸 보고 그 당시 수자 대주교를 폐지하고 황제가 지배할 수 있는 종교회를 대체했으며 이로써 러시아 교회는 국가에 더 밀접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서유도파와 슬라브파 이렇게 대립이 있었다. 그죠? 서유도파와 슬라브파는 근대화 방향을 둘러싸고 서유도파 철저하게 뭐죠? 서구 지향적이야. 근데 슬라브파는 슬라브족 내에서 어떤 근대화를 찾자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르라는 공동체를 이제 강조하는 분류 나서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포토는 러시아의 근대와 더불어 직접 유럽에 접촉할 수 있는 발트의 지출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서방으로부터 창구를 얻어내겠다. 그래서 발트를 지배하고 있는 누굴 꺾어야 되겠죠? 스웨덴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스웨덴은 그 당시 나이 어린 칼 12세가 이제 스웨덴 왕이 됐는데, 그래서 폴트는 덴마크,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스웨덴과 전쟁을 하죠. 자, 이게 이제 북방정쟁이라는데요. 이 북방정쟁은 1차 북방정쟁, 2차 북방정쟁 두 번에 거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칸은 의외로 유능하여 선수를 쳐서 덴마크를 이제 굴복시키고 나르방 강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격파했다. 그래서 칸은 계속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폴란드를 진격했으며 포트는 그 사이에 군비를 증강해서 군대를 강하여 폴타보에서 이제 스웨덴군을 이제 격파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1차, 그 다음 뒤에는 2차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칸은 투르크를 피난하여 러시아 사우도 설득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노르웨이의 싸움에서 이제 전사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북방정쟁에 승리한 러시아는 그 당시 니스탄트 조약을 맺어서 그다음 발트 연안 지역을 확보하죠. 캐르리아, 잉글리안, 에스토니아, 리보니아 이런 지역들을 확보함으로써 서방의 창구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 확보하고 나서 그때 확보한 항구 중에 이제 네바 항구 부근에 성 페트로그라드, 지금의 상크트 페트로스부르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원래 이 도시는 원래 계획 도시야. 저습지 지역에다 만들었던 계획 도시고 신흥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모스크바에서 이 수도도 이제 옮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은 발트 지방에서 강대국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전에 얻었던 포멜리아 지역도 많은 땅 누구한테 뺏겼어요. 그 다음 프로이센한테 뺏겼고, 발트의 연안 지역도 그 러시아 지역한테 뺏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강대국지는 이제 상실하게 되고요. 자, 포트로는 두 번째 유럽 여행 후에 중앙과 지방의 행정 및 관료기구를 개혁을 하게 되고, 그는 전쟁으로서 이제 수도를 자주 비우게 됨으로써 그의 부재 중에 권력을 대응할 수 있는 9명을 구성된 원로를 창설하고 외무, 육해군, 상무, 사법, 세추위 같은 걸 9개 부서를 마련해서 공부를 간장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서 병사구가 전국에 설치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지방행정구를 마련했으며 지사가 임명되어 중앙의 비능률적으로 수많은 기능이 지방에 이양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병제도를 만들었고 각종 사관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지주들은 이제 문무 간직을 맡아 국가에 봉사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귀족 계급은 물려지만 일반 지주층도 국가에 대한 봉사가 요구되었으며 재산과 문벌이 없는 자도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면 토지와 귀족의 칭호가 주어졌다. 그래야 이들은 완전히 황제가 종속되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개혁에 돈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포르투노는 화폐 가치를 저하시키고 모든 걸 세금을 부과했으며 새로운 세원을 위해서 종래에
호구세 대신에 뭐냐면 인두세 대신 이건 뭐냐 호구세라는 건 호를 단위로 한 거죠. 인두세는 머리술 대상으로 한 거야. 좀 약간 원시적인 세법인데 이거 농노제를 이제 팽창했으며 간직자에 대해 토지하사 및 농노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제 포트로는 그다음 유럽의 선진 기술 도입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도입해서 러시아 산업을 발전시키고요.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고 면세와 면역 각종 특권이 제조업자에게 주었으며 보호관세 수입 억제하고 공장주에게 노동력을 이제 공장의 노동력을 세워 농노 매매를 허용했다. 그의 이제 산업 육성적인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유럽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틀로 대제가 이제 죽은 후에 정치적 혼란스러웠어. 왜냐면 이 포틀로 대제 아들 한 명 있었거든요. 알렉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거의 사도세자하고 비슷한 이제 경우야. 영조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냐면 문을 강조하고 사도세자는 물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결국엔 뒤주에 죽였는데 마찬가지로 포틀로 대제는 거꾸로야. 포트로즈는 문을 중요시 여기고 물을 중요시 여기고 그 알렉사이는 무보다는 좀 문학을 이제 좋아했어. 프로딘 2세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혀 들어가서 그 이제 포트로데즈가 얘를 사형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얘를 죽일까 말까 그래도 아들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죽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알렉사이가 이제 뭐냐면 그 감옥소에서 목매다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알렉사이더 계승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 여동생인가? 여동생이 계승이 됐다가 하여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나. 그래서 이제 6명의 황제가 교체되고 결국에는 그 아까 에카트의 여제 그래서 에카트의 여제가 이제 계승한 그 뭐냐면 포트 3세가 즉위하게 돼요. 자, 포트 3세가 즉위인데 아까 지금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사회자였다고 했죠? 결국에는 그 부인이었던 에카트 2세가 즉위게 돼요. 예. 그 앞에 에카트 여자가 있으니까 얘가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트는 원래 독일의 작은 나라의 공주 출신이었고, 그 당시 이제 들어와서 이 사람은, 그 남편이었던 포트 3세는 왕이지만 자기가, 독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러시아어를 잘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출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언어와 풍습을 잘 적응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뭐냐면 그 종교조차 번졌어요.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그리스 종교로 이제 바뀌고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러시아에 일치시켰다. 결국에는 이제 그 포트 3세가 이제 하도 병신 같은 짓을 하니까 친위대와 이제 에카테아가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냐면 결국엔 자기가 황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여제는 특이하게 수많은 사랑을 연물 뿌렸다는데 이게 많이 좋아서 사랑의 연분이었지만 침실 정치를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조가 주석 정치하는 것처럼 그 당시 자기 그 친위색 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귀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하들 있죠, 친위 군단들 장교들하고 그 침실에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예, 같이 자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뭐냐 자기 세력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하여튼 매우 총명하고 이지적이었고 정치에 있어서 베리스다. 여제는 이 사람은 좀 약간 프로이드 2세하고 비슷한데 계몽사상 영향을 받아서 디드도를 후원하고 볼테르, 달랑베르 등 서신과 왕래했으며 볼테르는 그 뭐냐 마키아벨리 볼테르는 그 당시 계몽군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프로이드 2세나 그 다음에 에카트 2세하고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계몽 전제 군주를 행사했으나 러시아 그 현실 앞에 여제 이상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러시아 그 뭐냐면 그 프랑스 혁명가들의 어떤 그 책들이 유포되는 걸 막았죠. 예, 그래도 부러운 음소를 해갖고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통주의 팽창 정책 흑해 방면에서 남하 정책과 함께 그 다음에 또 시베리아 쪽 동진 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우연찮게 이제 있는데 뭐 때문에 하냐면 아까 말한 모피 찾아서 모피 찾아서 하다가 이제 시베리아 방면에 진출하게 되는데 우락산을 넘어서 동진을 계속 넘어가서 17세기 중에 오우츠크해에 도달했고 포트 대제 때는 남쪽을 진출하게 했으며 흑령강 방면까지 가서 중국과 충돌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무슨 조약이에요? 네르치스크 조약이죠. 네르치스크 조약. 언제 맺어졌지? 강희제 때. 그 이후는 이제
그 카와타 조약도 맺게 되죠. 옹종제 때. 자, 그 방향을 다시 동쪽으로 돌려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칸차카 반도까지 도달했고, 그 다음에 에카테르 2세 때 들어서 그 알래스카를 이제 차지했어요. 근데 이 알래스카가 이제 차지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접근해갖고 그 땅을 5천만 달러인가? 사가지고 미국 땅이 된 거죠, 지금. 자, 그러나 에카테르가 주력한 건 유럽과 흑해방면 진출이에요. 왜냐하면 시베리아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여기가. 땅은 넓은데 인구도 적고 너무 추워. 그리고 자원도 별로 없어. 뭐 산림 자원?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구가 러시아 인구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2억의 상당수가 거의 8, 90%가 어디에 몰려있냐? 유럽 쪽에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의 인구는 별로 없어요. 네, 뭐 원주민 정도고 가끔 이제 러시아인들이 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큰 문제점이죠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남하 정책을 이제 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에카테르 2세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국력을 어느 정도 이제 세져가지고 예전에 강국이었던 폴란드를 분할을 했고요. 결국에 폴란드 많은 영역이 어디로 넘어갔죠? 그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폴란드가 식민지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예전에 그 포트로 대제까지는 트로크는 이게 힘이 없었죠. 근데 에카테르 2세 때는 나름대로 이제 근대화 작업을 통해서 어느 성공을 해서 먼저 군사를 키웠어. 그래서 투르크와 싸우게 돼요. 그래서 투르크의 땅을 하나하나 먼저 점령하게 돼. 그래서 쿠츠크 카일로치 조약을 통해서 흑해 연안 때와 크로미아 이제 일부를 획득하고 흑해 이제 자유항해와 보스포루스와 다다르스 해역권을 통과권을 얻었죠. 요 전쟁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여기에 얻는 게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발칸반도하고 소아시아 반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흑해 쪽에서 러시아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뒤에 넘어와서, 에카테르는 그녀의 지지자의 막대한 구류를 하사하고, 왜냐면, 에카테르 자체가 세력 기반이 별로 없어요. 원래 독일 공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침실 정치도 하고, 잠자리 끌어서 같이 자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반대파들 수청하고 나면 그 나머지 땅을 기류주 만든 다음에 또 하사하고, 그래서 세력 기반을 구축해요. 그래서 이제 또 복잡하고 통일이 없었던 법률을 정비해서 법전화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에카르트의 의도는 계몽적 인도적이었지만 그 위원회는 200회 넘는 회의에 거듭되면서 통일적 법조를 만드는 데는 결국 실패했고 해산을 했다. 그다음 에카르트는 이제 뭐냐면 각 도시의 농촌에 학교에 세워서 교육을 보급시킬 것을 구상했으나 실체는 옮기지 못했고요. 그다음 여제의 후원 아래 설립된 병원과 공화원도 국민들에게 뭐 혜택을 주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1773년에 불만을 품었던 코사크는 이제 오늘날 어디냐면 트루크 계통의 민족 있죠. 트루크 계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투르키스탄 지역들 그 지역에 이제 코사크 기병대가 유명하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군사적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요. 기병들이 유명하니까. 하여튼 그 지역의 푸카초프가 대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이 푸카초프가 농노들에게 자유와 토지를 약속하면서 동남 러시아 지역에 휩쓸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고 그리고 진압을 했죠. 자, 이 반란은 러시아사에 내지는 심한 불만과 모순이 드러났는데 이건 심한 불만과 모순은 뭐죠? 이거는 농노제의 모순이야. 자, 이때 이제 그 그리스도 남맥에 이제 빠졌던 지방행정은 이 반란을 거의 붕괴 상태에 이뤘고 에카테르는 이제 전국 50개 행정구역 구분해서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했고요. 여제는 지방자치를 이제 탕사시키는 그 뜻을 비췄으나 실제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귀족 출신의 지방장관에게 실권이 있었고, 따라서 이 개혁은 황제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방행정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친위색들 임명함으로써 뭐냐면 전제 정치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에카테르는 예술가와 문필가를 격려했고 프랑스에서 불온소적으로 낙인 찍힌 가격한 성교의 유포조차 허락했다. 근데 요거는 초기 때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금지시켰어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여제 궁중과 귀족들은 완전 프랑스풍의 물도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프랑스풍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발생으로 이 여제는 하여금 계몽군주의 탈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뭐냐면 반동 정치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허용했던 책들은 못 읽게 하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책이 뭐냐 하면 페트로브스크와 모스크바 일종의 기행문인데 페트로브스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 기행문을 쓴 거야. 근데 여기에는 뭐 전제 정치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근데 그 팩트를 보여주면서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러시아사의 후진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전제 정치를 비판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치 시체프라는 사람이 시베리아 추방되고 그다음 계몽사 위험성 좀 금지되었다. 뭐 등등. 자, 농노제는 16세기 이래서 러시아사의 기반이었으며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확대되었다. 자, 에카테르 치세에는 막대한 국유지의 하사로 농노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귀족은 변형 및 세금을 면제받는 동시에 농노의 운명과 영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했다. 농노는 매매와 도박, 성물과 저당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어떤 가족생활이 해치되었고 자연의 학대와 혹사의 대상이었다. 이거는 그 동유럽이나 지금 독일의 농노나 뒤에는 서유럽의 농노 전에 농노보다 생활 형태가 뭐예요? 더 연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이거는 노비지 뭐 노비. 그래갖고 매매 대상까지 됐다고 하니까. 근데 서유럽이나 동유럽의 농노들은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이들은 예속이 상태였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때 이제 지배층의 귀족과 민중들의 엄청난 간격은 러시아사의 가장 큰 모순이었다. 지배층의 귀족들은 얘네들 잘 먹고 잘 살고 얘네들은 러시아어 쓰지 않죠. 뭘 쓰죠? 프랑스어. 근데 민중들은 못 먹고 못 쓰고 상당수가 농노고 그 얘네들은 러시아어를 써.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회주의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자, 폴란드를 보죠. 폴란드는 원래 이제 강대국이었죠. 그래가지고 17세기까지는 뭐냐면 되게 강대국이었는데 17 후반부터 이제 국내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이제 몰락하게 돼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거쳐서 동쪽 러시아, 서쪽 포유센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또 슬라브 계통의 민족이었으나 이 사람이 이제 이 계통은 이제 되게 뭘 믿어요? 그리스 정교를 믿죠. 근데 이 폴란드는 그리스 정교를 안 믿고 카톨릭을 믿었어. 이 카톨릭을.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슬라브족과 달리 그리스 정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였고 문화적 정치적 유럽 세계와 좀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14세기 때는 리투아니아를 합병하죠. 그래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연합 왕국이 돼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그 영토가 발트해까지 넓혀서 흑해까지 이르는 강대한 국가가 되었고 그 영토가 그 당시에 뭐 프로이센, 동프로이센, 뭐 서프로이센, 포멜리안 지역 되게 어마어마했어. 자, 이 강대한 국가는 실제 폴란드 중심한 여러 소국가의 느슨한 연합체였다. 그 번역이 양계도 왕조의 유능한 왕조의 치하에 동은 모스크바 공공, 남으로는 오토만 제국의 공격을 물리치적으로 강대했고요. 17세기 때는 투르크, 타타르, 스웨덴, 러시아 등 주변 여러 세력의 공격을 받고 국력이 이제 적극 헌전하게 쇠퇴되었다. 폴란드의 쇠퇴가 급기야 망국의 비운의 원인은 지리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하천이 많은 평원지대로서 폴란드는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자연적 장물이나 장애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트여 있거든. 딱 그것도 딱 중간에 있어.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힘이 강할 때는 뻗쳐나가긴 편한데 힘이 약할 때는 사모가 또 공격을 받아요. 또 거기에다 이제 폴란드 국제에도 문제 있는데 폴란드 군주제는 선거제였어요. 선거제. 그래서 선거를 좌우한 귀족들이 그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삭감할 정도 강력한 군주를 선출을 원하지 않았고 때로는 폴란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왕은 무력해지고 실권 귀족들에게 있었으며 귀족들로 구성된 국회에 있었으며 해에는 저마다 구성원의 귀족이 저마다 절대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만장일치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만장일치제가 많이 좋아서 만장일치제지 실제 이거는 뭐야?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폴란드 귀족은 그가 속한 계급에 대한 이기적인 충성심만 충성심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며 토착 상인은 물론이고 외국 상인조차 박해여 한때 번창했던 도시의 시민 계급이 거세되었고 영지의 농노들 러시아 귀족들은 훨씬 가혹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후진성의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첨가되면서 귀족계의 계급들의 이기심만 판을 치게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72년 에카테리 여제는
프로이센과 협의하고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즈 끌어들여갖고 제1차 폴란드 그 영토 분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세 차례가 거쳐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폴란드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한 폴란드는 귀족들 대체로 강국에 때려 이미 늘었다. 그 아까처럼 그때 프로이센이 어디를 얻었다고 했죠? 예, 제가 잘못 설명한 서프로이센 지역을 얻었다고 했죠? 예. 이 서프로이센 지역은 동프로이센 지역과 달리 그 뭐냐면 폴란드인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해서 이제 얻게 되고 자, 왜 얻었어요? 이 서프로이센 지역은. 그다음에 동프로이센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연결하려고 이제 뭐냐면 얻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793년에 러시아가 프로이센과 제2차 분할을 하게 되고 1795년에 코시추스를 중심으로 폴란드 예국자들이 완강한 저항에 불구하고 나머지 3차 영토 분할이 나죠.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분할되어 폴란드는 멸망했다. 그래서 상당수 그 폴란드 영토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그 폴란드 민족은 기회 때마다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그들이 독립한 건 언제 때죠?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 폴란드 신세 국가가 형성이 됐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절대 왕정을 볼게요. 영국의 절대 왕정. 자, 영국의 절대 왕조는 이제 투도 왕조죠. 투도 왕조. 자, 영국의 절대 왕조 투도 왕조의 헬리치스와 더불어 성립되었다. 장미 전쟁과 과거의 봉건기족이 크게 약화된 것이 그 중대 이유였지만 요때 이제 과거의 봉건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젠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젠틀 위에 무슨 귀족도 있었죠? 자기 귀족들, 네. 대귀족들. 이들은 이제 뭐 사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나름대로 문장을 이제 가문의 문장도 가지고 있었고, 성체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작, 백작, 뭐 자작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장미 전쟁에 막 싸우다 보니까 물론 일반 민중들의 피해는 안 끼쳤지만 정치 불안하니까 어떻게 좀 강력한 왕권이 등장해서 자기를 좀 보호해주고 사회 좀 안정화시키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적 어떤 그런 국민들의 희망 아래에서 뭐냐면 등장한 것이 헨리 7세부터 시작한 투도 왕조예요. 그래서 헨리 7세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왕권을 강화한 사실도 절대 왕정 수립의 중요한 이유다. 헨리 7세는 봉건적인 귀족들이 가지고 사병제를 폐지하고요. 의사 봉건제에 기입한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안정과 질서를 회복했고 이때 의사 봉건제란 뭐죠? 봉건제와 비슷한 봉건제, 봉건제, 준하는 봉건제죠. 예전에 봉건제도는 뭘 줬어요? 영토를 줬죠. 근데 이제 그날 자기 기준 영토를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주죠? 뭐 봉급을 줘, 월급을. 그래서 그들 간의 충성과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맹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식해야죠. 왜냐면 이게 사병제 기반이 되니까. 그래서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수입을 크게 시켜놓은 한편 낭비를 삼가하고 이탈리아 환자 상인 같은 외국 상인을 억제하고 국내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 그래서 헬리치스의 기반을 위해 국민적 기반을 확립시키고 이걸 누구한테 넘겼죠? 헨리 8세에게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당시 영국은 그렇게 잘 사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농업국가였어. 농업국가였고 약간의 무역 정도 하고 그런 국가였거든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자, 헨리 8세는 6번이나 결혼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군주에게 볼 수 있듯이 화려함을 좋아했으나 국가재정 파트너 몰고 가는 일은 없었다. 그는 중앙정부를 개혁하고요.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며 수도를 해산했으며 그 토지를 측근과 왕권의 지지에게 나눠줬다. 그의 시대에 절대 왕권이 확립되었으나 그는 영국의 현정적 전투를 무시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의회를 통해 실천을 옮겼다. 대개에 보면 투도 왕조의 그 왕들은 의회에 협력적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갈등이 없었어. 물론 약간 메리 정도는 좀 갈등이 있었지만 되게 그렇다는 거죠. 자, 헬리치스 이 점에서 헬리치스, 엘리저스에서 동일하다. 물론 투도 시대에 의해는 왕권에 저항하는 힘이 없었고 왕권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선배가 전혀 소집되지 않았죠. 그런데 루이 13세 이후에 소집이 안 됐잖아. 근데 얘들은 정기적으로 좀 약간 소집이 됐어. 물론 왕이 이제 소집을 안 하는 경우 있지만 갈리아적으로 소집이 됐어요. 예. 근데 그걸 막았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스투어트 왕조에서는 그걸 막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자,
헨리 8세가 당한 종교개혁은 노마로부터 독립한 영국 교회는 다음에 에드워드 6세 때 약간의 신교적 내용이 가미되면서 헨리 8세 첫 번째 왕비의 소생이며 에스파냐 필리페 2세의 아내가 된 메리 여왕이 다시 카톨릭 되돌렸죠. 이들은 이제 신교들 몫이 박해했어. 이게 그 별명이 뭐냐면 그 유연의 메리, 피의 메리라고 하죠. 피의 군주였다. 이 사람이 좀 당한 게 많아. 예. 왜냐 그 어머니가 캐서리가 이제 뭐냐면 이혼 당하고 나서 거의 아버지부터 버림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복 그 동생 그 엘리자스 그 여왕의 시종 역할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자스 여왕이 되게 증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가 있을 때 즉위할 때 엘리자스 여왕은 어디에 있었는지 런던탑에 갇혀져 있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또 에스파냐 왕비가 되었죠. 그래서 영국 국민들 구역감을 안겨줬고 메리가 사망되니까 이제 헨리 8세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분리의 소생이었던 젊었던 이제 엘리자스 1세가 왕위에 계승했죠. 자, 엘리자스 1세 때는 섹스피어가 상징듯이 영국의 르네상스 개혁이었고요. 투도 왕조의 절대 절정기였죠. 그래서 영국의 근대적 발전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여왕은 즉위하자 신교적인 영국 국교를 확립하고 종교면의 국민적 통합을 꾀했다. 그래서 신구교의 극단파를 제외하고 종교 강대한 태도를 취했고요. 영리한 여왕은 일생 동안 독신을 지냈다. 왜냐하면 여왕이 딱 보기에 이 여왕하고 결혼하면 그 항상 영토가 다른 땅으로 기속이 되거든. 그런 걸 이제 방지하려고 있어.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필리페 2세가 여왕하고 이제 뭐냐면 견화를 했던 게 뭐예요? 잉글랜드 땅을 먹겠다는 뜻이겠잖아요. 근데 여왕은 이제 스페인의 이제 필리페 2세하고 이제 딱 뭐냐면 단전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여왕이 또 예전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예, 그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남자하고도 뭐 연문도 뿌리고 그랬는데 끝내 결혼 안 했어. 결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했죠. 그래서 뭐냐면 처녀로 늙어준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처녀는 아니었어요. 예,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일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필리페 2세를 비롯한 많은 구원자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외교 정책에 타고난 효과를 거두었다. 여왕의 행정부는 능력주의고 이해는 여왕의 순종주의였다. 왜냐면 여왕이 의회의 요구를 많이 들어줬거든. 예. 그래서 이제 경제가 계속 발전됐고 1600년에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에서 설립하는 등 해외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모든 면에서 후진적이었고 그 남아 프랑스 기지가의 메디에 석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지가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왕실에 뭐냐면 그 결혼했어. 그래서 이제 메리가 이제 와갖고 섭정을 했는데 그때 제네바에 왔던 존 로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의 칼빈 개토의 장로교회를 만들어요. 장로교회.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거의 개신교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 교회들 말하죠. 그래서 세우자 반프랑스적인 국민 감정의 구심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기지의 메리는 누구야? 프랑스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반감이 있었겠죠. 자, 1561년 메리의 딸인 동시에 헨리 7세 증손녀인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려니까 통치하더니 프랑스 건너갔을 때 그녀는 장로교대 강력한 반항에 당면했고 그 당시 7년 후에 결국 어린 제임스 6세를 장로교대 남긴 채 어디로 갔어요? 영국 피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커져가지고 누가 된 거야?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독신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이제 왔는데 메리 스튜어트가 오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좀 성격도 판이하고 하여튼 뭐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여자로서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근데 메리 스튜어트는 여자로서 상당히 기품도 있고 매력도 있고 하니까 주변 남자들이 달라붙었나 봐. 얘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왜냐 잘못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귀족들과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카트 2세처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냐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야? 이 메리 스튜어트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놔두면 안 되겠지.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영모로 엮어가지고 결국에 런던타에 가둔 다음에 처형을 시켜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한편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구원에 실패하고
영국의 사각선의 해적지대 몹시 붕괴하고, 사각선 같은 거 예전에 얘기했죠. 사각선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뭐냐 그 상공이 발달하지 못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망칠 재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해적지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공인을 내줬어. 이게 사각선인데 문제는 이제 단서가 같은 영국 배는 건드면 안 돼. 어디를 건드는 거야? 스페인. 스페인이 이제 남미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금운을 이 뭐냐면 해적지를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영국 왕실에 갖다 바쳤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드레이크죠. 그래서 드레이크의 이제 뭐냐면 그 사각선이 왔다 가니까 그의 초용을 요구했지만 엘리어스 오히려 그 스페인 대사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뭐라 기사칭을 준 거야. 한번 이제 맛 좀 받아 이런 거지. 영국한테 개기는 거야 한마디서. 자,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2세가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죠. 일단 그 뭐냐면 엘리어스한테 뭐냐면 한번 차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드레이크도 이제 처형을 요구했는데 자기 그 대사 보는 앞에서 오히려 기사 자기도 주고 그러니까 무적함대를 파견했다가 영국한테 격파당했잖아요. 이게 유명 카레네이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당시 이제 사회적 변화를 보면 자, 요게 이제 영국 혁명하고 이제 또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투더 시대 때 그 혁명이 발생된 1640년 사이에 영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해요. 이게 이제 청교혁명의 배경이 되는데 일단은 영국에 원래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영국의 인구가 증가돼. 그 인구 증가가 농업 생산을 자극하고 기술 개량을 되게 되고 그러면 대규모 경작지를 중심으로 경작지 증가가 초래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5세기 때 이제 영국의 국민적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직물 공업이 육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양모를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울타리치고 목장을 만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잉크루즈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 수많은 빈농 잠깐만요. 네. 소농과 빈농이 토지로부터 추방돼 토지 없는 임금 노동자를 전락하는 한편 그러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서 대규모 경작지를 자본주의 경영을 하는 자본가 차진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지주단은 그 3분할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지주는 젠트리, 그 다음에 여기 자본가적 차진원은 뭐죠? 주로 요먼,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 노동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후반에 해외 무역이 크게 발전이 없었으나 17세기 들어와서 급속도로 이제 신장하면서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정치에서 중요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무역은 이제 점점 17세기 들어와서 중요한 것도 있고 등장했고 그때 중요한 수출품이 모직물 수출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통합의 강력한 요인이 됐다. 왜냐하면 그건 양떼를 가진 지주층과 방적과 직조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 수공업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 직조업자, 이 모직물 종사하는 상인들 이런 것들이 강범위한 사회층에 영향을 미쳤고 이 모직물 수출을 매개로 해가고 강범위한 사회층들이 경제적 이해관계 동질성을 부여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에 따라서 가세, 독점권, 각종 부가권, 외국무역, 망시가 개입되면서 이제 하나의 국가 이익을 뭐냐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했던 것도 네덜란드하고 그 당시 영국이 모직물 공업 등 여러 곳이 겹치게 돼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7세기 전반 이자율이 10% 5%까지 유동자본이 증가됐고 그만큼 이제 이자율이 하락됐다는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초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져. 이게 영랑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영랑은행. 그래서 이게 이제 영랑은행 최초 중앙은행이에요. 원래는 이게 개인은행이었어요. 사립은행인데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유화시킨 거야. 중앙은행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영랑은행이 오늘날 중앙은행 구실을 한다. 그래서 최초의 중앙은행을 만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석탄산업, 그 다음 철사, 유리, 비누 제조업 같은 신규 산업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 경제사업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제1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석탄산업, 철사, 유리, 비누 제조업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잉크로즈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죠. 제1차 잉크로즈 운동. 왜냐면 철사는 왜 필요할까요? 철사는 그다음 양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이 철사가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유리는 있고 이제 비누 제조는 있는데 유리는 좀 제하고 비누 제조 이것도 잉크로즈 운동과 관련됐죠. 왜냐면 양들을 뭐죠?
깎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비누 같은 것들 사업들이 발달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건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리지널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냐면 시기상 17세기 때 일어난 것을 뭐냐면 제1차 산업혁명이죠. 여기에서 이제 있고 요때 이제 18세기 후반에 뭐가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 19세기 중반에 뭐가 있었어요? 2차 산업혁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산업혁명 전에 있었던 걸 제1차 산업혁명, 오리지널 산업혁명 뒤에는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1차 인클로즈 운동과 2차 인클로즈 운동, 되게 시기적으로 16세기, 2차는 17세기나 18세기 정도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고 2차 인클로즈 운동을 이제 뒤에 설명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농업.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도 이제 그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영국 경제는 여전히 소규모 생산과 상업이 지배적이었고, 신규 산업이 자본주의 대규모 생산점에서 주목된다. 신규 산업은 뭐겠어요? 모직물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요때는 모직물이었지만 산업혁명 때는 모직물이 아니에요. 뭐죠? 연직물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산업혁명 때 발달된 산업 하면 면직물을 써야 되는데 모직물을 썼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예, 요때 모직물이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주목한 게 런던의 급속한 발전이야. 그래서 런던에도 인구가 집중되면서 이제 그 런던 인구가 처음에 6만이었는데 거의 50만 정도 이렇게 등장했고요. 그 당시에는 런던이 상당히 대도시였어요. 왜냐면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유럽의 도시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영국의 주요 생산 모직물이 이제 90% 런던을 거쳐서 수출됐고 런던은 영국의 수출의 70%를 나 80% 장악했다. 그래서 게다가 런던의 각종 법정이 집중되었고 법적 중심지였고 런던의 권력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뭐 왕권이 이제 런던을 상실한다는 꼭 그 왕권을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 당시 16세기, 17세기 때 새로운 계층들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런 계층들이 뭐냐면 지주 계층들이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젠틀이라고 해요. 젠틀.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서서히 이제 증가되고 이들의 상당수가 뭐냐면 물론 이제 계층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그 청교도를 받아들였죠. 청교도를. 예. 자, 그리고 젠틀의 계층의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의 귀족들은 한번 프랑스 귀족은 상업에 종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장자 상속제죠. 그래서 장자에게만 뭐냐면 제가 프랑스 귀족들은 이제 장자상속제가 아니라 분할상속제다. 그래갖고 귀족 지위와 함께 이제 분할을 하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젠틀리들은 특징은 장자상속제야. 그래서 장자만 뭐냐면 상속받고 차남하고 산남 이하는 차남 이하는 상속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차남과 산남은 대학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직에 종사해. 그 다음에 아니면 상업에 종사해요. 그래서 상업종사가 가능해.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은 상업종사가 안 되는데 얘는 상업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자상속제가 딱 성립됐기 때문에 나머지 뭐냐면 자녀들은 도시로 진출해갖고 전문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상인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젠틀 계층의 동질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귀족이나 전문직이나 상인들이 다 비슷비슷한 같은 집안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젠틀은 의회 진출해갖고 의석도 이제 하원 의석도 참여하고 그다음 지방행정의 중심이었던 치안판사 역할한다. 치안판사인데 이때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정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엘리트 계층을 증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젠틀들이 그 당시 고등교육의 이수제로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청교도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어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스튜어트 왕조가 거의 의회를 무시하고 하니까 들고 일어났죠.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컨트리 의식, 지방 의식 있죠. 예. 그래서 지방 의식을 내면서 국민적 이득을 승화시켰고 그 다음에 보통법을 중심으로 영국의 협력적 정통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들 젠틀이나 전문적 직업인들은 뭘 숭배하냐면 청교주의를 숭배해요. 영국 국교회 중에 그 카톨릭 요소를 없애자는 그런 흐름도 있죠. 아니면 영국 국교회 독립하자는 독립교회. 이런 청교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이 청교도 목사들이 막 설교를 하면서
이들의 청교주의로 이제 확산시켜.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시대 뭐와 비슷하냐면 살인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많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혁명 이전까지 의회를 장악했던 세력들이 젠틀 계층이지만 그들의 상당수가 청교도였어요.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청교도인은 그냥 젠틀뿐만 아니라 자연농민이나 도시의 수공업자들도 이제 정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수평파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고요. 자, 이해상과 같이 경제 균형의 변화는 청교주의의 전파 및 교육 확대와 더불어 한편 정통적 권력의 보유자, 즉 국왕, 궁정인, 고위성직자 및 귀족계급과 다른 한편 젠틀이라는 법률가, 상인, 자연농민, 소상인이 점차 증대하는, 그러나 아직도 동질적인 세력과의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예고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종전의 귀족계급 외에 젠틀이나 자연농민, 소상인 두 개의 계급이 이제 대립되는 어떤 그 마찰의 요지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17세 영국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후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협동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문제였다. 근데 이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젠틀이, 법률가, 상인 이런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의회라는 공간 속에 참여시켜서 권력을 분배받았잖아요. 이해관계를 분배하고. 근데 이 스투어트 왕조는 그걸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전자와 후자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뭐 이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스 여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투도 왕조가 단절되고 그 밑에 메리 스튜어트 아들의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이제 영국 왕 제임스 1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공동왕으로 즉위하게 된 거야. 나중에 통합이 되지만 자,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종교 전쟁 부분을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이고 이거 시간이 예민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종교 전쟁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